폴란드가 제정신입니까? 돈이 남아돌아요? 50억 달러면 될 걸 왜 100억 달러나 주고요? 파리 국방부 장관실 앙리 장군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 프랑스 자존심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13조 원짜리 계약을 한국에게 통째로 뺏겼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부른 값은 50억 달러, 한국이 부른 값은 무려 100억 달러, 정확히 두 배. 두 배나 더 비싼데도 폴란드는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을 택했습니다. 도대체 왜 싸고 좋은 프랑스제를 놔두고 왜 더 비싼 한국제를 샀을까요? 장군님, 우리가 진 건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 한마디를 던지자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한국만의 무서운 무기. 프랑스 방산 30년에 오만을 산산조각 낸 그 충격적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한국 최고 댓글 한 줄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파리 방돔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프랑스 국방부 대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마치 납덩이가 짓누르는 듯한 침묵. 최고급 마호가니 원목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에스프레소 잔들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윙윙거리는 빔 프로젝터의 펜 돌아가는 소리만이 그 정막을 위태롭게 깨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장마르셀. 프랑스 국방부 전략기획실에서만 30년을 근무한 수석 분석관입니다. 제 아버지는 프랑스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라팔 전투기의 엔진 설계를 주도했던 전설적인 엔지니어셨고, 저는 그 피를 이어받아 평생을 프랑스 무기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 30년 신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앙리 장군이 앉아 있었습니다. 프랑스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자 현 방산 수출위원장. 그는 평소 프랑스제 무기를 쓰지 않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콧대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터지기 일보 직전의 화라산 같았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에는 폴란드 국방부에서 막 도착한 팩스 한 장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앙리 장군이 쥐어짜듯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0이 하나 더 붙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환율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상석에 앉은 국방장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쉽게도 오타가 아닙니다, 장군. 숫자, 금액, 조건 모두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고작 50억 달러면 살 수 있는 우리 최신형 르클레르 전차 패키지를 거절하고 100억 달러나 하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샀다는 말입니까? 두 배를 더 주고요? 앙리 장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친 겁니다. 폴란드가 단체로 최면에 걸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이건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50억 달러면 전투기를 한 대대 더 꾸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허공에 날리고 한국산을 산다니요. 회의실에 배석한 다른 장성들과 다소 항공, 탈레스 등 프랑스 방산 기업의 임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함께 짙은 불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력일 겁니다. 미국이 나토 최전선인 폴란드에 한국 무기를 심으려고 뒤에서 손을 쓴 게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설명이 안 됩니다. 한국이 뭡니까?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원조해주던 나라의 무기를 산다니 자존심이 상해서 그들은 애써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나 비상식적인 외압 때문일 거라고 자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30년간 지켜온 프랑스 방산 불패의 신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 공작도 미국의 압력도 폴란드의 실수도 아니라는 것을요. 제 노트북 화면에는 지난 3년간 한국 방산 기업들이 걸어온 행보가 데이터로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들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만하고 있을 때 한국은 피냄새 나는 전장을 누비며 괴물처럼 성장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군님,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의 소음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미국의 압력은 없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냉철한 계산 하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앙리 장군이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합리적? 마르셀 분석관,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2배 비싼 물건을 사는 게 합리적이라고. 자네는 마트에 가서 똑같은 우유를 2배 주고 사 먹나? 똑같은 우유가 아니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드마카를 들어 크게 2개의 숫자를 적었습니다. 3년 vs 7년. 이게 무슨 숫자인가? 납기입니다, 장군님.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르클레르 전차 180대.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휴가 간 직원들 다 불러 모아도 폴란드에 인도하는데 최소 7년이 걸립니다. 우리 프랑스 방산의 고질적인 문제인 장인 정신 때문이죠. 우리는 완벽하게 만들지만 너무 느립니다. 저는 보드에 쓴 3년이라는 숫자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180대를 3년 안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계약 도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 3개월 만에 초도 물량 10대를 먼저 보내버렸습니다. 폴란드 항구에 태극기가 그려진 전차가 내리는 사진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그 사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한국까지 나가서 비를 맞으며 한국 전차를 맞이하던 그 장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러시아의 전차 부대가 국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7년 뒤에 오는 명품 전차보다 지금 당장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한국 전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00억 달러를 지불한 겁니다. 50억 달러는 전차 값이고 나머지 50억 달러는 생존의 시간을 산 겁니다. 제 말에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팩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앙리 장군은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속도만 빠르면 뭐하나? 품질이 엉망이면 고철덩어리지. 한국 애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던데 대충 만들어서 보냈겠지. 전장에서 퍼지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노트북을 조작해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노르웨이 동계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영하 30도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설원. 그곳에서 우리의 르클레르 전차와 한국의 K2 전차가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성능 평가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전차는 엔진이 얼어붙어 시동을 거는 데만 20분이 걸렸습니다. 섬세한 전자장비들이 혹한의 오작동을 일으켰죠. 화면 속 르클레르 전차가 눈 구덩이에 빠져 헛바퀴를 돌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 옆을 지나가는 한국의 K2 전차는 마치 제 집 안방인 양거침없이 설원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포탑을 회전시키며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에는 러시아만큼 춥고 여름에는 동남아만큼 습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산악 지형이 70%가 넘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굴리고 또 굴리며 만든 무기입니다. 내구성 면에서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앙리 장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마르셀, 자네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건가? 프랑스 녹을 먹는 사람이 한국 홍보대사라도 된 거야? 저는 분석관입니다, 장군님.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졌는지 알아야 다음에는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팩트? 웃기지 마라. 저건 다 보여주기식 쇼야. 한국이 로비를 잘해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앙리 장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기술의 격이라는 게 있다. 격이. 우리 프랑스는 100년 전부터 전차를 만들었고 항공 우주 기술을 선도해온 나라다. 한국? 걔네들이 반도체나 좀 만들 줄 알지 쇳덩이 다루는 기술은 역사가 짧아. 그런 근본 없는 무기를 50억 달러나 더 주고 샀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더러운 뒷거래가 있다는 증거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지만 그 안에는 묘한 불안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쌓아온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 그것을 감추기 위해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연구원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데이터 분석팀의 에이스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몇 안 되는 깨어있는 인재였습니다. 장군님 실례지만 방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뭐야? 나쁜 소식이면 하지 마. 죄송하지만 들으셔야 합니다. 호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호주? 레드백 장갑차 사업 말인가? 설마 거기도? 클레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호주 육군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로 한국산 레드백 최종 선정. 독일 라인메탈 탈락.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이라면 세계 최강의 전차 군단 아닙니까? 우리 프랑스조차 한 수 접어주는 독일이 한국에게 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독일도 졌다고? 그 깐깐한 독일이? 앙리 장군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뒷거래나 미국의 압력이라는 핑계도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미국의 최우방국이지만 무기 도입만큼은 철저하게 성능 위주로 보는 나라였으니까요. 이건 말도 안 돼. 도대체 한국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전 세계 무기 시장을 다 집어삼킬 작정인가? 국방장관이 마른 세수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계약 하나를 놓친 게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 자체가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전통적인 강호들이 나눠 먹던 파이를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무서운 속도로 먹어치우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을 찌를 때가 되었습니다. 장관님, 장군님,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도 졌고 납기에서도 졌고 심지어 신뢰에서도 졌습니다. 신뢰? 우리가 신뢰를 잃었다고. 앙리 장군이 다시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객들을 돈주머니로만 봤습니다. 무기 하나 팔면 끝이고 부품값 비싸게 받고 정비 기술은 절대 안 가르쳐주면서 갑질을 했습니다. 꼬우면 사지 마라, 우리 물건이 최고다라는 오만함. 그게 우리의 영업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21번 고르고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고객을 파트너로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하지 않았던, 아니 할 수 없었던 그 제안을 했습니다. 폴란드가 50억 달러라는 거금을 더 주고서라도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결정적인 한방.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의실 안의 모든 눈동자가 저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게 뭔가? 마르셀. 국방장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기술의 영혼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기술의 영혼? 네. 단순히 설계도면 몇 장 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폴란드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전차를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10년 뒤에는 당신들의 이름으로 당신들의 공장에서 당신들의 기술로 전차를 만들게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당신들의 머릿속에 심어주겠습니다.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앙리 장군이 책상을 뒤엎을 듯이 일어났습니다. 뭐야? 기술 이전? 미친놈들. 그건 자살행위야. 밥그릇을 통째로 넘겨주는 꼴이라고. 한국 놈들이 제정신이야? 네, 그들은 제정신입니다. 아니, 아주 영리합니다.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요. 말도 안 돼. 그건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야. 어떻게 핵심 기술을, 어떻게 국가 기밀급 기술을 남의 나라에 헐값에 넘긴단 말이야? 헐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억 달러를 받은 겁니다. 그 100억 달러 안에는 전차값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미래 국방력에 대한 값이 포함된 겁니다. 폴란드는 한국에게서 단순히 무기를 산 게 아닙니다. 자주 국방의 꿈을 산 겁니다.
저는 앙리 장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50억 달러의 전차만 팔려고 했지만 한국은 100억 달러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신뢰와 미래를 팔았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 이 참패를 만든 겁니다. 앙리 장군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를 넘어선 허탈함이 감돌았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신념, 기술 독점만이 살 길이다라는 원칙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더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서운 점은 전차나 자주포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지배할 차세대 전투기,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야망. 장군님, 놀라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전차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라팔 전투기 말인가? 설마 라팔도? 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그들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시면 아마 오늘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는 프랑스 방산의 몰락을 예고하는 카운트다운입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무거움을 넘어 서늘해졌습니다. 창밖의 에펠탑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마치 저물어가는 프랑스 제국의 마지막 영광처럼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프랑스 방산의 빗장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일으킨 거대한 파도에 의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파도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 길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쳐야만 했습니다. 미친 짓이야. 그건 자살행위라고. 앙리 장군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 벽을 때렸습니다. 그는 마치 모욕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기술 이전? 말이 좋아 기술 이전이지. 그건 우리 밥그릇을 남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야. 한국 놈들이 제정신인가? 전차 엔진 기술, 사격 통제 시스템, 특수 장갑 소재. 그걸 다 넘겨주면 10년 뒤에 폴란드가 우리한테 무기를 사겠나? 자기들이 만들어서 팔겠지. 한국은 지금 미래의 경쟁자를 제 손으로 키우고 있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회의실 내의 다른 임원들도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방산의 철칙, 아니 생존 법칙은 비밀주의였습니다. 무기는 팔되 핵심 기술은 절대 열어볼 수 없게 봉인하는 것. 고장이 나면 프랑스 기술자를 비싼 값에 부르고 부품 하나를 갈아도 본사의 허락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지난 수십 년간 선진국들이 돈을 벌어온 방식이었습니다. 장군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지금 당장의 계약금에 눈이 멀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몇 년 안 가서 한국은 후회할 겁니다. 폴란드가 한국 기술을 베껴서 더 싼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으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하겠지요.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의 파격적인 제안을 전략이 아닌 초보자의 실수로 치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패배가 정당화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눈에 한국은 여전히 기술을 구걸하던 개발, 도상국, 운 좋게 몇 건 터트린 방산 졸부 정도로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오만한 대화를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판의 핵심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려 하지 않고 낡은 성공 방식에 취해 있는 거대한 공룡들의 착각하셨습니다. 제가 입을 열자 좌중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쏠렸습니다. 한국은 멍청해서 기술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보고 있습니다. 장군님, 혹시 자물쇠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나를 가르치려 드나? 한 번 쓰면 못 바꾼다는 그 소리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술 통제로 고객을 억지로 묶으려 했습니다. 우리 거 안 쓰면 너네는 고철 덩어리밖에 안 되라는 협박 아닌 협박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표준으로 고객을 묶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군 교관에게 전차 조종법을 배우는 사진을 띄웠습니다. 보십시오.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 전차를 배우고 한국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정비사들은 한국 공구를 쓰고 한국 설명서를 달달 외웁니다. 10년 뒤 폴란드가 자체 전차를 만든다고요? 네, 만들겠죠.
하지만 그 전차의 뼈대는 한국산일 겁니다. 부품 규격도 한국식, 통신 코드도 한국식, 탄약도 한국식. 이미 한국이라는 거대한 생태계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경쟁자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한국방산연합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가 성장하면 할수록 그들은 한국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이자 하청 기지가 될 겁니다. 우리는 폴란드라는 시장을 잃었지만 한국은 폴란드라는 전초기지를 얻은 겁니다. 이게 멍청한 짓입니까?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청기지, 전초기지. 그 단어들이 주는 무게감은 앙리 장군의 단순한 논리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앙리 장군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말장난은 그만하게. 전차는 그렇다 쳐. 어차피 땅에서 굴러다니는 거니까. 하지만 하늘은 달라. 항공 우주 기술은 차원이 다른 영역이야. 한국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전투기 엔진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 아닌가. 우리가 가진 라팔 전투기, 그 예술적인 날개와 전자전 시스템을 한국이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앙리 장군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전차나 자주포는 따라잡혔을지 몰라도 현대과학, 기술의 정수라 불리는 전투기만큼은 프랑스가 절대 우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라팔은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명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라팔은 훌륭합니다. 저도 제 아버지가 만든 그 전투기를 사랑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장군님, 라팔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너무 콧대가 높습니다. 명품이 비싼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안 팔리는 겁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화면에 검푸른 하늘을 가르는 날렵한 전투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꼬리 날개에 선명한 태극 마크, 그리고 그 옆에 적힌 KF-21보라매라는 글자, 이게 뭔가? 국방장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입니다. 별명은 아기 랩터. 겉모습이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인 미국의 F-22 랩터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훈련기 개조한 거 말고 진짜 전투기를?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의 정보통에는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은 있었지만 그저 흉내 내기 수준일 거라고 무시해왔던 터라 실물을 보는 충격은 컸습니다. 성능을 보시죠. A사라고 불리는 최첨단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이건 우리 라팔도 최근에야 장착한 천리를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마하 1.8의 속도, 최신 미사일 탑재. 심지어 스텔스 설계로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기록이야 설명서에나 쓰는 거지. 실전 검증도 안 된 비행기야. 앙리 장군이 깎아내렸습니다. 네, 아직 실전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보십시오. 제가 띄운 가격표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프랑스 라팔 대당 약 2,600억 원, 한국 KF-21 대당 목표가 약 1,100억 원. 절반 이하입니다. 성능은 라팔의 90% 수준인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됩니다. 게다가 유지비는 훨씬 쌉니다. 장군님이라면 국방 예산이 빠듯한 동남아시아나 남미, 동유럽 국가들이 어떤 전투기를 살 것 같습니까? 저는 지도를 띄웠습니다. 지도에는 빨간색으로 칠해진 나라들이 가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 나라들은 미국의 F-35를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삽니다. 혹은 미국이 안 팔아줍니다. 그렇다고 우리 라팔을 사자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 틈새 시장을 지금 한국의 전투기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합니다. 미국 전투기의 성능을 원하지만 지갑이 얇은 당신들,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그 꿈을 이뤄주겠다. 라고요. 게다가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서 기술을 공유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개발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은 또다시 기술 이전이라는 카드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를 사면 나중에 너희도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줄게.
이 달콤한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앙리 장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도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라팔의 주 고객층이었던 중동과 아시아 시장이 통째로 한국에게 넘어가는 시나리오. 그것은 프랑스 항공 산업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인정 못해. 인정 못해. 이건 사기야. 한국 기술력이 그 정도일 리가 없어. 미국의 기술을 몰래 훔쳐다 쓴 게 분명해. 레이더? 엔진? 한국이 그걸 혼자 만들었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야. 앙리 장군은 현실을 부정하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오판은 끈질겼습니다.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평생이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국방장관에게 내밀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장군님, 한국 기술력을 의심하신다면 이 기사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사? 무슨 기사야? 한국 찌라시 신문이겠지. 아닙니다. 일본 언론입니다. 그것도 일본 내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요미우리 신문과 경제지 니혼 게이자이의 사설입니다. 일본?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프랑스 사람들도 압니다.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얼마나 나쁜지. 역사적인 문제로 사사건건 부딪히고 일본은 틈만 나면 한국을 깎아내리려 한다는 것을요. 그런 일본 언론이 한국 방산을 다뤘다는 건 의외였습니다. 국방장관이 안경을 쓰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도 번역된 기사 내용이 떴습니다. 제목 한국 방산의 약진,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재 폴란드 대박은 우연이 아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한국의 기업들은 세계를 제패했다. 일본은 인정해야 한다. 방산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이 우리의 스승이다. 그들의 과감한 투자와 속도전 그리고 기술을 무기로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을 배워야 한다. 클레어가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장군님, 일본은 자존심 때문에라도 한국을 칭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조차 한국이 스승이다, 우리가 졌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경쟁국인 일본이 인정한 기술력을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앙리 장군은 입을 떡 벌린 채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일본어로 적힌 기사 그리고 굵은 글씨로 번역된 한국은 우리의 스승이라는 문구. 그것은 그 어떤 데이터보다 강력한 충격이었습니다. 제3자가 그것도 가장 까다로운 라이벌이 인정한 실력. 더 이상 가짜라거나 운이라고 깎아내릴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분노와 부정의 기운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당혹감이 들어찼습니다.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일본이 저 정도로 말할 정도면 우리가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전투기 주문 취소되면 우리 회사 망하는데. 앙리 장군은 털썩 의자에 등을 기대며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반세기 만에 저렇게 클 수가 있지?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나라가.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저는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의 힘.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한국을 연구하며 깨달은 그리고 제 아버지가 죽기 전 유언처럼 남기셨던 그 철학을 이야기할 때가 온 것입니다. 장군님, 그 힘의 원천이 궁금하십니까?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쓰시던 연구 노트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생전에 한국의 기술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이 처음으로 훈련기 T-50을 개발하겠다고 미국과 협력할 때였죠. 그때 아버지가 한국 기술자들에게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냐, 그냥 사서 쓰면 편하지 않냐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한국의 한 젊은 기술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는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킬 힘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남의 나라 눈치 보며 떨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밤을 새워서라도 이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버지가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술자가 아니다. 애국자다. 무서운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다. 언젠가 이들이 만든 날개가 세계를 덮을 날이 올 것이다. 장군님, 우리는 무기를 상품으로 봅니다. 얼마나 비싸게 팔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유지 보수 비용을 뜯어낼까 궁리하죠. 하지만 한국은 무기를 생존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을 가진 나라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도 그랬다. 너희들의 불안을 안다. 우리가 너희를 지킬 힘을 주겠다. 라고요.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100억 달러를 부르고도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기계 덩어리를 판 게 아니라 신뢰와 형제애를 팔았습니다. 돈 냄새만 풍기는 우리 프랑스 장사꾼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땀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진심 말입니다. 국방장관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앙리 장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자로서 느끼는 본능적인 전율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군인 정신, 즉 국가를 지킨다는 본질을 저 멀리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일깨워준 것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한방 앙리 장군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프랑스 방산의 방향을 틀어버릴 결정적인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군님, 마지막으로 이것만 봐주십시오. 한국의 방산 기업 임원이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 앞에서 했던 발표 영상의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일 겁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양복을 입은 한국인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지만 힘있는 목소리. 그리고 그의 뒤로 거대한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국인 임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손님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어깨를 걸고 미래를 만드는 형제가 되시겠습니까? 그 한마디, 그 짧은 한마디가 프랑스 국방부의 심장부를 강타했습니다. 오판의 안개가 걷히고 뼈아픈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제, 형제라고? 앙리 장군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화면 속 한국인 임원의 목소리는 멈췄지만 그 울림은 회의실의 두꺼운 방음벽을 뚫고 앙리 장군의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그였습니다. 사관학교 시절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고지를 점령했던 기억, 내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큰 위안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군이 되고 방산위원장이 되고 정치와 돈의 논리에 물들어가면서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무기는 비싸게 팔아먹는 상품이 아니라 전우의 목숨을 지키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앙리 장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만큼 줬으니 이만큼 내놔라. 싫으면 말아라. 그런데 저들은 피를 나눈 형제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폴란드 장군이었어도 나라도 저 손을 잡았을 겁니다. 앙리 장군의 고백에 회의실은 숙연해졌습니다. 가장 완고했던 반대파의 수장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 아니라 뼈아픈 참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감동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들이 뼈저리게 현실을 자각하고 완전히 방향을 틀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차갑고 냉혹한 현실의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장군님, 감동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한국이 형제라는 달콤한 말만으로 이 계약을 따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우리 프랑스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속도가 숨어 있습니다. 속도? 납기 문제를 말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르클레르 전차 180대를 만드는데 7년이 걸린다고 했죠? 한국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첫 번째 전차 부대를 폴란드에 보내는데 며칠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저는 손가락 3개를 펴보였습니다. 3년?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3개월입니다. 뭐요? 3개월?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개월이면 우리는 계약서 초안 검토하고 법무팀 승인받고 부품 업체 선정하는 데만 다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수십 톤짜리 전차들을 배에 실어 지구 반대편으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거짓말.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전차는 붕어빵이 아니야. 찍어낸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다소 항공의 루크 부사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생산 공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엔지니어 출신이었습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는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상식을 깼습니다. 그들은 폴란드 계약이 터지자마자 한국군에 납품하려던 물량을 몽땅 빼서 폴란드 행배에 실었습니다. 자국 군대가 쓸 무기를 먼저 남에게 내어준 겁니다. 자기네 군대 물량을 뺐다고. 그 휴전 국가에서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앙리 장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진심입니다. 당신들이 급하다고 하니 우리 걸 먼저 가져다 써라. 우리는 나중에 만들어 쓰겠다. 세상 어느 나라가 고객을 위해 자기 안보 공백을 감수합니까? 미국도 독일도 우리 프랑스도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저는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비 내리는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항구에 내려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산도 쓰지 않고 서 있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모습. 그는 전차를 어루만지며 울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폴란드 대통령이 비를 맞으며 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떨던 그들에게 한국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였습니다. 우리가 서류 뭉치 들고 밀당하고 있을 때 한국은 구세주를 보낸 겁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이제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결단력과 실행력. 그것은 기업의 이윤 추구를 넘어선 국가적인 총력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국방장관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들의 공장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 한국 방위 산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곳의 위성 영상과 내부 촬영 영상이었습니다. 이곳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화면 속 공장은 거대한 용광로 같았습니다. 로봇 팔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철판을 용접하고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개미떼처럼 붙어서 전차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환한 불빛 아래 컨베이어 벨트는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전차를 예술품처럼 만듭니다. 장인 한 명이 붙어서 나사 하나하나 조이고 검수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뜯고. 그래서 7년이 걸립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차를 자동차처럼 만듭니다. 현대 자동차를 만들어 전 세계에 뿌리던 그 대량 생산 노하우를 방산에 그대로 접목했습니다. 표준화, 모듈화, 그리고 자동화. 그들은 전차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품질은 유지하면서 속도는 10배 빠릅니다. 영상 속에서 완성된 자주포 한 대가 공장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한 대, 그리고 또 한 대. 끝없이 이어지는 행렬. 저게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한국은 이미 내수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을 겨냥한 생산 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공장을 짓고 라인을 깐다고요? 늦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그들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클레어가 옆에서 자료를 보충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장관님, 작년에 이집트에서 우리 라팔 전투기 레이더 고장 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부품 보내는데 얼마나 걸렸죠? 국방장관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6개월 정도 걸렸지. 절차상 어쩔 수 없었어.
네, 6개월 동안 이집트 전투기는 땅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노르웨이에서 K9 자주포가 훈련 도중 궤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모두가 긴장하며 클레어의 입을 쳐다보았습니다. 24시간입니다. 24시간? 네. 한국 본사에서 연락받자마자 기술자가 가방 하나 들고 민간 항공기 타고 날아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뚝딱 고쳐놓고 잘 쓰십시오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답니다. 노르웨이 군인들이 기가 막혀서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자나? 하면서요. 앙리 장군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귀족 장사를 했군. 손님이 물건이 고장났다고 하면 내가 잘못 쓴 거 아니냐 따지기나 하고 줄 서서 기다리라고 떵떵거렸어. 그런데 한국은 머슴처럼 뛰어가서 고쳐줬어. 바로 그겁니다, 장군님. 제가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명품을 파는 귀족이었고 한국은 생존을 위해 뛰는 전사였습니다. 전쟁터에서 귀족과 전사가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총알이 빗발치는데 명품 가방이 무슨 소용입니까? 당장 내 목숨 구해줄 튼튼한 방패와 고장나면 바로 고쳐줄 전우가 필요한 겁니다. 회의실은 이제 완전히 제 페이스로 넘어왔습니다. 반박은 없었습니다. 오직 탄식과 자책만이 가득했습니다. 프랑스 방산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이들이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에게서 비즈니스의 본질을, 아니 국가를 지키는 태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결정타가 필요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단순히 부러움이 아니라 존경심을 심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테니까요. 여러분,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스크린을 껐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돈보다 더 무서운 것에 쫓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프랑스어로는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뼛속 깊이 사무친 슬픔과 분노,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 엎겠다는 오기 같은 겁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 폐허가 된 서울.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앉아 울고 있는 어린아이,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는 미군 탱크. 불과 70년 전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소총 한 자루 만들 기술이 없어서 남의 나라 군대가 지켜주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동 건설 현장, 그리고 독일 탄광. 돈을 벌기 위해 남의 나라 전쟁터에 가고 뜨거운 사막에서 벽돌을 나르고 지하 1000m 막장에서 석탄을 캐는 한국인들의 모습. 그들은 피를 팔고 땀을 팔아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좋은 옷을 사입고 파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사진. 1970년대 국방과학연구소에 불 꺼지지 않는 창문. 그리고 현재 세계 최강의 전차와 전투기를 만들어낸 한국의 모습. 그들은 그 피 같은 돈을 몽땅 털어넣어 공장을 짓고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왜냐? 다시는 그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내 자식들이 남의 나라 탱크 뒤에 숨어서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노트에 적혀있던 그 문구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방사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생존 투쟁입니다. 우리는 배부른 상태에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 무기를 만들지만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무기를 만듭니다. 그 절박함의 차이가 오늘날 240억 달러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앙리 장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뺨 위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절박함을 가진 자는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오만함에 빠진 제국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긴급 전보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관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무슨 일인가? 진정하고 말해. 루마니아 국방부가 방금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비서실장에게 꽂혔습니다. 루마니아는 프랑스가 공들여온 차기 K9 자주포급의 수출 대상국이었습니다. 설마. 네. 루마니아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K9 자주포 54문 1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아.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동유럽 방어선이 통째로 한국산 무기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설 자리는 이제 지도상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비서실장이 울먹이며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이 다음 주에 방한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공동개발 참여를 논의하겠답니다. 사우디까지. 중동의 큰손 사우디마저. 이것은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라팔의 텃밭이었던 중동마저 한국에게 넘어가면 프랑스 방사는 정말로 끝장이었습니다. 회의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망했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는 절망적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때 앙리 장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치고 저벅저벅 걸어 나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도끼 서린 눈빛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허탈함, 그리고 새로운 결의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장마르셀. 네, 장군님. 자네가 이겼네. 아니, 자네 아버지가 옳았어. 그는 자신의 제복깃에 달려있던 훈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 늙은 군인이야. 옛날 영광에 취해서 세상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똥고집만 피웠어. 내 오만함이 우리 조국을 망칠 뻔했네. 장군은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프랑스 육군 참모총장 출신의 거물이 일개 분석관에게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짜로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야. 장군은 고개를 들고 국방장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장군. 자존심 다 버립시다. 앙리 장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국한테 배웁시다. 아니, 필요하다면 한국한테 매달려서라도 배워옵시다. 기술 이전 해주라고 하십시오. 공동개발 하자고 하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이제 그것밖에 없습니다. 장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실력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는 거 인정합시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들이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프랑스 방산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장군의 결연한 선언에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패배감에 젖어있던 임원들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한국이랑 협력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불렀습니다. 마르셀 수석. 네, 장관님. 자네에게 전권을 주겠네. 프랑스 방산혁신위원회를 만들게. 그리고 당장 짐을 싸게. 어디로 말입니까? 어디긴 어디겠나. 서울이지. 장관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그리고 전하게. 우리 프랑스가 당신들을 형제로 모시고 싶어 한다고. 우리도 그 뜨거운 한이라는 걸 좀 배우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간 외쳐왔던 아버지의 유언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팔아라. 고객 위에 군림하지 말고 형제가 되어라. 한국이 가르쳐준 이 위대한 교훈이 이제 꺼져가던 프랑스 방산의 불씨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고 협력 제안서를 작성하고
통역사를 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패배자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리는 도전자들의 활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에펠탑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치 저 에펠탑도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제 오랜 친구 김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친구여, 내가 간다. 자네들이 옳았어. 가서 소주 한 잔 사주게. 내가 졌으니까. 전송 버튼을 누르며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이것은 기분 좋은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 프랑스 국방부의 핵심 인사들을 태운 검은색 세단 행렬이 창원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맨 앞차에는 앙리 장군과 국방장관, 그리고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프랑스의 목가적인 시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끝도 없이 펼쳐진 거대한 공장들. 굴뚝마다 뿜어져 나오는 하얀 수증기, 그리고 항구에 가득 쌓인 수출용 컨테이너들. 그것은 살아 꿈틀거리는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저게 다 방산 공장인가? 앙리 장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네, 장군님. 이곳 창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차, 자주포, 엔진, 미사일을 한 도시에서 다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인들은 이곳을 기적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차가 멈춘 곳은 한국의 대표 방산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가명의 창원 1사업장 앞이었습니다. 정문에는 태극기와 프랑스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환영합니다 번베인 외라는 현수막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한국 측 공장장이 투박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름때가 살짝 낀 손,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앙리 장군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두 손으로 그 투박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공장장이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들어선 곳은 K9 자주포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축구장 몇 배 크기의 공장 내부. 그곳에서 펼쳐지는 광경에 프랑스 사절단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쿵, 쿵, 쿵. 거대한 프레스 기계가 강철을 찍어내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렸습니다. 수십 대의 자주포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자동화된 로봇들이 쉴 새 없이 용접 불꽃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가 말이 됩니까? 다소 항공의 루크 부사장이 경악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주일 걸릴 공정이 이곳에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끝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흐름 생산 방식을 씁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쓰는 방식이죠. 주문이 들어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납기를 맞춥니다. 그게 고객과의 약속이니까요. 공장장의 담담한 설명에 루크 부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예술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은 전쟁을 하고 있었군요. 생산 속도 자체가 무기라는 걸 여기서 깨닫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공장 한편에 마련된 기술 교육센터. 그곳에는 폴란드, 호주, 이집트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앙리 장군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젊은 기술자가 앙리 장군을 알아보고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자네 여기서 뭘 배우고 있나? 엔진 정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장군님. 한국 분들이 아주 세세한 노하우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내년에 우리 폴란드에 공장이 지어지면 제가 거기서 공장장 리더이 될 겁니다. 젊은 기술자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무기를 사서 쓰는 서름이 아니라 내 나라를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이 그에게서 느껴졌습니다. 앙리 장군은 그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프랑스가 폴란드에게 했던 짓이 떠올랐을 겁니다. 부품 하나 안 주려고 꽁꽁 싸매고 기술 좀 알려달라고 하면 문전박대했던 오만함. 그 오만함이 저 젊은이의 눈빛을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장군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앙리 장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객을 노예로 만들려고 했어. 하지만 한국은 그들을 주인으로 만들어주고 있군. 견학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안내된 곳은 야외 시험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제기가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습니다. 날렵한 유선형 몸체, 독수리의 발톱처럼 매서운 날개. 프랑스의 자존심 라팔보다 더 강인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타보시겠습니까, 장군님? 한국 측 안내 임원이 물었습니다. 시뮬레이터입니까? 아니요. 후방석에 직접 탑승시켜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하늘을 직접 느껴보십시오. 앙리 장군은 떨리는 손으로 헬멧을 받아 썼습니다. 70평생 남의 나라 전투기 뒷좌석에 타본 적 없는 그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행위이자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쿠오! 엔진이 굉음을 내뿜으며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고도 3만 피트 상공. 앙리 장군의 눈 아래로 한반도의 산맥이 굽이쳐 흘렀습니다. 백두대간의 척추를 타고 흐르는 기운, 좁은 땅덩어리지만 강인하게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백이 느껴졌습니다. 조종석 앞쪽에서 한국인 파일럿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군님 잘 보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온 하늘입니다. 이제 이 날개로 프랑스의 하늘도 함께 지키고 싶습니다. 그 순간 앙리 장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글 속으로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전투기에는 최첨단 레이더나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엔진이 달려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지키고 싶다는 간절함,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만든 혼의 엔진이었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내려온 앙리 장군은 비틀거리며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헬멧을 벗어 옆구리에 끼고 활주로에 서 있는 태극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꼿꼿한 자세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방산 30년의 자존심이 한국의 투혼 앞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 한- 프랑스 방산 협력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은 서명란에 잉크를 묻히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하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의 오만을 버리고 한국의 열정을 배우겠다는 입학원서에 서명하는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앙리 장군은 제게 다가와 와인 잔을 건넸습니다. 마르셀, 자네 말이 맞았어. 장군님, 한국은 무서운 나라야. 하지만 존경스러운 나라야. 이들과 적이 되지 않고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야. 장군은 잔을 들어 한국 측 임원들에게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대한민국을 위하여. 위하여. 건배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물결 위에 비친 불빛들이 마치 승리의 깃발처럼 일렁였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세상.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이기는 세상. 강대국의 횡포가 아니라 약소국의 투혼이 존경받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 보셨나요? 프랑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한국이라는 거인과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한국의 날개 아래서 더 안전해질 겁니다. 수첩을 덮는 제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기분 좋은 떨림이었습니다. 이방인 분석관 장 마르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K방산의 전설은 이제 막 활주로를 떠나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고 있습니다. 저 푸른 하늘, 가장 높은 곳까지. 대한민국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기를 기도하며 존경하는 인생 선배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어르신들. 오늘 저와 함께 떠난 프랑스 파리로의 여행, 그리고 창원 공장의 가슴 벅찬 현장 견학 어떠셨나요? 저는 마지막에 그 콧대 높던 프랑스 장군이 우리 태극기 앞에 서서 거수 경례를 올리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주책맞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경례는 단순히 잘 만든 기계 덩어리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70년 전쟁의 폐허와 가난을 딛고 맨주먹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우리 선생님들의 피와 땀 그리고 그 위대한 헌신에 바치는 세상의 존경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주인공 장 마르셀이 그랬죠.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를 팔았고 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뛰었다라고요. 저는 그 대사를 읽으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고픈 시절, 내 자식들은 쌀밥 배불리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허리띠 졸라매셨던 그 세월들. 독일의 지하 탄광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며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벽돌을 나르며 그리고 밤새 돌아가는 공장 미싱 앞에서 졸린 눈 비비며 버티셨던 그 치열했던 날들. 선생님들이 흘리신 그 뜨거운 땀방울들이 모여서 오늘날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었고 선생님들이 참아내신 그 서러운 눈물들이 모여서 저 푸른 하늘을 지키는 보람의 전투기의 날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가끔 거울을 보시며 늘어난 주름살과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한숨 쉬실 때가 있으신가요? 나도 이제 늙었구나, 내가 한 게 뭐 있나 하며 씁쓸해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제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프랑스 장군을 울린 그 한국의 힘은 바로 선생님들의 손끝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떨리고 투박해졌을지 몰라도 그 손은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자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그 주름 하나하나에, 그 굳은 살 하나하나에 깊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살아오신 영웅들이시니까요. 우리 채널 이름이 뷰티풀 코리아잖아요. 저는 진짜 아름다운 대한민국은 화려한 빌딩이나 최첨단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끈끈한 정,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꺾이지 않는 선생님들의 그 강인한 의지. 그게 진짜 뷰티풀 코리아의 본질이 아닐까요? 저는 선생님들의 철없는 막내딸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손녀딸 같은 재롱둥이 마음으로 이 채널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매번 영상을 만들 때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실까, 이 부분에서는 그렇지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겠지 하며 혼자 상상하고 웃기도 한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가끔은 어지럽고 소외감 느끼실 때도 있으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선생님들께서 외롭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내가 참 좋은 나라를 만들었구나 하고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슴 벅차고 신나는 이야기 많이 물어오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의 적적한 시간을 채워드리는 살가운 말동무가 되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저랑 손가락 걸고 딱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무조건, 정말 무조건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요즘 날씨가 정말 매섭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좀 덥나? 싶을 정도로 목도리 칭칭 감고 장갑 꼭 끼고 나가세요. 빙판길 미끄러우니까 주머니에 손 넣지 마시고 천천히 조심조심 다니세요. 우리 선생님들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입맛 없다고 물에 밥 대충 말아 드시지 마시고 고기 반찬도 좀 드시고 따뜻한 국물도 꼭 챙겨 드세요.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식사 잘하시는 게 자식들에게는 로또 당첨보다 더 큰 기쁨이랍니다. 아픈 데 있으면 돈 아깝다 참지 말고 꼭 병원 가시고요. 선생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 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대한민국 자랑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프랑스를 깜짝 놀라게 한 우리 방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저의 이 작은 응원이 선생님들 마음에 따뜻하게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고요. 로그인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저 마음속으로라도 그래, 수고했다 하고 칭찬해 주시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저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댓글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내가 군대 있을 때는 마리아 하시는 무용담도 좋고 오늘 날씨가 춥다 하시는 사소한 안부도 좋아요. 타자 치기 힘드시면 그냥 점 하나만 찍어주셔도 저는 다 알아듣습니다. 선생님들의 흔적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하게 읽고 마음 깊이 새겨서 다음 영상 만들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웅이신 선생님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도 부러워하고 세계가 우러러보는 이 위대한 나라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치열하게 그리고 멋지게 잘 살아내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그 고귀한 땀방울을 저희 젊은 세대가 영원히 잊지 않고 더 빛나게 닦아나가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존경하고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의 영원한 말동무 뷰티풀 코리아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